그녀는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이 집이 더 이상 자신의 집처럼 느껴지지 않기 시작한 순간을 아침 햇살은 여전히 거실 창으로 곧게 들어왔고 마루는 매일같이 반짝이도록 닦여 있었으며 식탁 위의 꽃도 시들기 전에 갈아주었다. 겉보기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집안의 공기가 바뀌었다는 것을. 어머니, 요즘 약은 잘 챙겨 드세요? 며느리 정은의 목소리는 늘 공손했다. 지나치게 공손해서 오히려 거슬릴 정도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럼 내가 그 정도로 정신이 없겠니? 아이고, 그게 아니라 요양병원 가면 약도 더 체계적으로 챙겨주고 어머니 또래분들도 많고. 그 말 뒤에 이어질 문장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굳이 끝까지 듣지 않았다. 대신 찻잔을 들어올려 한 모금 천천히 마셨다.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그 모습을 힐끗 보던 아들 정호가 말을 보탰다. 엄마, 요즘 연세도 있고 우리가 곁에서 다 챙기기엔 솔직히 힘들잖아. 그녀는 그제야 아들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직접 안아 키운 아이였다. 밤마다 열이 나면 업고 병원을 뛰어다녔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갔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은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말끝을 흐리고 있었다. 힘들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삼켰다. 내가 짐이 된다는 말이니? 아니요, 어머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정은이 재빨리 웃으며 말을 받았다. 그러나 그 웃음은 눈에 닿지 않았다. 그녀는 그 미묘한 차이를 놓치지 않았다. 웃고 있지만 계산하고 있다는 것, 공손하지만 이미 결론을 내려두었다는 것.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않았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들은 또렷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둔 대화였다. 지금이야. 엄마 아직 눈치 못 챘어. 정호의 목소리였다. 진명이만 우리 쪽으로 돌리면 끝이야. 요양병원은 내가 알아봤어. 정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래도 혹시라도. 혹시가 어딨어. 혼자서 뭘 하겠어. 연세가 있는데.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지만 숨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분노보다 먼저 떠오른 감정은 놀랍게도 서늘한 계산이었다. 나를 버리려고 하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그 다음 생각은 그보다 더 빨랐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움직여야겠지.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더 부드럽게 웃었다. 정은이 차려준 아침을 맛있다며 여러 번 칭찬했고 정호에게는 허리가 아프다며 병원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 진짜 요양병원 한번 가보는 게.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쉽게 동의해서 오히려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엄마도 이제 준비할 때가 된 것 같구나. 그날 이후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서류를 헷갈리는 척했고 은행 이야기가 나오면 피곤하다며 자리를 피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달랐다. 그녀는 오래된 서랍에서 등기권리증을 꺼내고 전화번호부를 뒤져 변호사의 번호를 찾았다. 입술에 미소가 번졌다. 그래, 정성으로 키웠지. 사랑으로도. 그러나 사랑이 배신으로 돌아올 때 그녀는 약한 노인으로 남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연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였다.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을 서 있다가 멍하니 바라보는 척했고 리모컨을 들고도 전원을 켜지 못해 정호를 불렀다. 정호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쉴 때마다 그녀는
미안하다는 말부터 꺼냈다. 내가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 말은 정은이 듣기에도 충분히 매력적인 신호였다. 어머니, 그러니까요. 이런 게 다 초기 증상일 수 있대요. 정은은 기다렸다는 듯 말을 얹었다. 말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눈빛에는 확신이 깔려 있었다. 이미 그녀를 관리 대상으로 분류한 눈이었다. 그녀는 그 눈을 보며 속으로 조용히 숫자를 세었다. 하나, 둘, 아직은 셋. 은행은 혼자 다녀왔다. 정은에게는 동네 마트에 간다고 말했고 정호에게는 병원에 들른다고 말했다. 익숙한 은행 창구에 앉아 직원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그녀는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목소리를 낮췄다. 집을 팔 생각입니다. 직원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다. 요즘 같은 시기엔 잘하신 결정이십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질문을 던졌다. 명의, 세금, 절차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하는 방법.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처음으로 혼자 웃었다.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히. 그날 저녁, 정호와 정은은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방문을 열어둔 채 침대에 앉아 있는 척했다. 요양병원 쪽에서 말이야, 자리 하나 비워놔준대. 정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가 동의만 하면 바로 입원 가능하대. 동의는 하실 거야. 정은이 단정적으로 말했다. 요즘 보니까 본인도 불안해하시잖아. 집도 솔직히 혼자 관리하기 벅차고. 집. 정은은 그녀의 집을 그렇게 불렀다. 이미 자기 것이 된 것처럼. 집은 입원하고 나면 우리가 처리해야지. 정호가 말을 흐리자 정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여보, 애매하게 굴지 마. 어머니 판단 흐려질 때 정리해야지. 나중에 문제 생기면 더 골치 아파.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닫았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손바닥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래. 아주 잘 짜고 있구나. 며칠 뒤 그녀는 일부러 정은에게 말을 꺼냈다. 정은아. 네, 어머니. 혹시 내가 요양병원 가게 되면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거니? 정은은 잠깐 말을 멈췄다. 그 짧은 침묵 속에 계산이 오갔다. 그리고 이내 가장 이상적인 며느리의 얼굴로 돌아왔다.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관리. 지켜주겠다는 말도 맡아주겠다는 말도 아니었다. 관리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없이 웃었다. 그래, 내가 너희를 믿어야지. 그날 밤 그녀는 변호사와 통화했다. 매각은 최대한 빠르게, 그러나 외부에 새지 않게. 가족에게도요? 네. 특히 아들에게요. 통화를 마친 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 집에서의 마지막 계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슬픔은 없었다. 대신 묘한 평온이 자리 잡았다. 며칠 후 정은이 말했다. 어머니, 혹시 집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요양병원 가시면 짐도 많으면 안 좋고요. 그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래, 정리해야지. 그러나 정리되는 것은 짐이 아니라 관계였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집을 떠나는 날 그들은 자신들이 쫓아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버려지는 쪽이 누구인지, 집이 팔렸다는 사실을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다. 적어도 겉으로는. 부동산에서 돌아온 날 그녀는 장바구니에 귤을 가득 담아왔다. 정은이 좋아한다며 일부러 말했다. 정은은 잠깐 멈칫했지만 곧 웃으며 귤을 받아들었다. 어머니, 이런 거 안 사오셔도 되는데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그 말에는 여러 겹의 의미가 들어 있었지만 정은은 듣지 못했다. 듣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날 저녁 정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요양병원 쪽에서 다음 주에 입원 가능하대.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다음 주면 너무 빠르지 않니? 정호의 눈이 흔들렸다. 그러나 정은이 곧바로 끼어들었다. 어머니, 이런 건 미루면 더 힘들어요. 미리 적응하시는 게 좋아요. 그녀는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마치 오래된 사진을 정리하듯 얼굴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넣어두었다. 그래, 너희 말이 맞겠지. 그녀의 동의는 너무 쉽게 떨어졌다. 그 순간 정은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정호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몰랐다. 그녀가 이미 요양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 계약을 마쳤다는 사실을. 고급 실버타운의 계약서는 은행 금고 안에 있었다. 바다를 내려다보는 남향의 방, 의료진 상주, 개인 비서 서비스까지 포함된 곳. 집을 팔아 얻은 돈으로도 충분했고 오히려 남는 금액이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버려지는 노인으로 설정한 적이 없었다. 이번 전날 밤 정은은 서류 봉투를 들고 그녀의 방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이건 혹시 몰라서요. 위임장이었다. 재산 관리에 대한. 그녀는 안경을 쓰고 천천히 글자를 읽는 척했다. 손끝이 종이를 스쳤다. 이게 뭐니?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면 불편하실까 봐요. 정호 명의로 정리해두면. 그래. 그녀는 펜을 들었다. 정은의 숨이 미세하게 빨라졌다. 그러나 그녀는 서명을 하지 않았다. 대신 펜을 내려놓고 말했다. 내일 가서 다시 보자. 오늘은 눈이 침침하구나. 정은은 잠깐 굳었다가 다시 웃었다. 네, 그러세요, 어머니. 그날 밤 그녀는 집안을 천천히 걸었다. 벽을 손으로 짚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다. 이 집에서의 마지막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다. 짐이 이것뿐이세요? 정호가 놀라 물었다. 병원에서 다 준다더구나. 정은은 만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차에 오르기 전 그녀는 현관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열쇠는 필요 없겠지? 어머니, 이제 저희가 다 할게요. 정은이 말했다. 그녀는 열쇠를 신발장 위에 올려두었다. 차는 움직였고 집은 멀어졌다. 그러나 차는 요양병원으로 가지 않았다. 운전기사가 물었다. 실버타운으로 모실까요? 그래요. 그녀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다. 한편 그날 오후 정호와 정은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동산에서 온 전화를 받았다. 아드님이신가요? 집 잔금 처리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잔금이요? 네. 이미 매각 완료됐고요. 다음 주에 집 비워주셔야 합니다. 전화가 끊긴 뒤 거실에는 침묵이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야? 정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은은 급히 서류를 뒤졌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에 찍힌 이름은 단 하나였다. 어머니. 그 순간 정은은 깨달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보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같은 시간 그녀는 바다가 보이는 방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여기 조용하네요. 원래 어르신들 중에서도 스스로 선택하신 분들만 오십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잘 왔군요. 집을 비워야 한다는 통보는 생각보다 빨랐다. 정호는 며칠째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거실 소파 한가운데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커튼은 낮에도 닫혀 있었다. 집안은 텅 빈 느낌이 아니라 빼앗긴 뒤
남겨진 공간 같았다. 이게 말이 돼? 그는 몇 번째인지 모를 질문을 중얼거렸다. 정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정은은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있었다. 부동산 사이트, 월세 매물, 단기 임대. 화면 속 숫자들이 빠르게 바뀌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당신, 아직도 멍하니 있을 거야? 정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정호는 고개를 들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할 줄 몰랐다고? 정은은 노트북을 덮었다. 탁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그럼 우린 뭘 믿고 움직였는데? 요양병원? 위임장? 다 허상이었잖아. 정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반박할 말이 없었다.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고 흐릿해지는 판단력에 기대어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그래도 엄마잖아. 그 말에 정은이 웃었다. 짧고 건조한 웃음이었다. 지금도 그런 말이 나와? 정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액자, 오래된 장식장, 커튼. 모두 곧 남의 것이 될 것들이었다. 이 집 원래 우리 거 될 거였잖아.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손으로 공기를 움켜쥐었다. 그러나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며칠 뒤 이삿짐 업체가 도착했다. 정은은 최대한 빠르게 짐을 싸라고 지시했다. 정호는 멍한 얼굴로 상자를 들고 다녔다. 이건 버려. 이건 가져가. 정은의 말은 짧고 명확했다. 그러나 정호의 손은 자꾸 멈췄다. 어머니의 물건들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였다. 이거 엄마가 아끼던 거야. 그럼 뭐? 정은은 냉정하게 말했다.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의미야? 그 말에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선택한 사람은 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이삿짐을 옮긴 곳은 작은 오피스텔이었다. 방 하나, 거실 하나. 전보다 훨씬 좁았고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회색 건물 벽뿐이었다. 정은은 짐을 내려놓자마자 말했다. 이건 임시야. 임시? 그래. 나 이렇게는 못 살아. 정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정은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이혼. 그 한 단어가 방 안에 떨어졌다. 정호는 웃으려다 실패했다. 지금 농담할 때야? 난 진지해. 정은의 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난 당신이랑 결혼할 때 이런 삶까지 계산한 적 없어.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미래도 불투명한 남자랑. 그건 잠깐일 수도 있잖아. 정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미 끝났어. 정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를 떠올렸다.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미소. 그때는 몰랐다. 그 미소가 작별 인사였다는 것을. 그날 밤 정호는 혼자 밖으로 나왔다. 오피스텔 복도는 조용했고 엘리베이터 거울 속 얼굴은 낯설었다.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비어 있었지? 한편 같은 시간. 그녀는 실버타운의 작은 도서관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책장을 넘기는 손은 느렸지만 안정적이었다. 어르신, 오늘은 표정이 좋으시네요. 직원이 말을 건넸다. 그녀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답했다.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누군가의 삶이 무너지는 동안 그녀의 삶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고 있었다. 정은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았다. 이혼 서류는 생각보다 빨리 준비되어 있었다. 정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테이블 위에는 정리된 서류 봉투와 볼펜이 놓여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일처럼 깔끔했다. 이게 뭐야? 정호의 목소리는 낮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말했잖아. 정은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시선은 화면에 고정된 채였다. 나 더는 같이 못 살아. 정호는 봉투를 열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위자료, 재산 분할. 그러나 나눌 재산이 없다는 사실이 더 또렷했다. 우리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 질문에 정은은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에는 연민이 없었다. 오히려 피로가 서려 있었다. 당신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네. 정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난 선택했어. 당신 엄마도 선택했고, 난 나를 선택한 거야.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은 잔인했지만 틀리지 않았다. 그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고, 그 대가는 지금 돌아오고 있었다. 며칠 후 정은은 짐을 챙겼다. 많지 않았다. 처음부터 이곳이 잠시 머무는 곳이라는 듯했다. 당신은 어디 갈 거야? 정호가 물었다. 친구 집. 정은은 캐리어를 닫으며 말했다. 당신은? 정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정호의 귀에는 유난히 크게 울렸다. 집안에 혼자 남은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무너졌다. 회사에서는 구조조정이 있었다. 정호는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성과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붙잡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다. 미안하지만 회사도 여유가 없어. 상사의 말은 담담했다. 정호는 박스를 들고 회사 건물을 나왔다. 한 손에는 개인 물품, 다른 한 손에는 해고 통지서. 도시의 소음은 여전했지만 그는 그 속에 섞이지 못했다. 오피스텔 월세는 밀렸다. 집주인의 연락은 점점 거칠어졌다. 이번 달까지 안 되면 나가셔야 합니다. 정호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다.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서서히 실감났다. 마지막 밤 그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텅 빈 공간. 이곳에는 추억도 온기도 없었다. 어머니의 집과는 달랐다. 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다. 가방 하나면 충분했다. 정호는 거리로 나왔다. 밤 공기는 차가웠다. 그는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그제야 어머니의 말들이 떠올랐다. 사람은 선택한 만큼 책임을 지는 거란다. 그는 그 말을 흘려들었다. 아니, 듣지 않았다. 그 시간 그녀는 실버타운의 식당에 있었다. 저녁 식사는 단정했고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나눴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네. 혼자 계세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제는요. 그 말에는 외로움보다 안정이 담겨 있었다. 식사를 마친 뒤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정호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이 한 장 있었다. 색이 발해 있었지만 여전히 엄마라고 적힌 글자는 선명했다. 그녀는 잠시 그림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서랍을 닫았다.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붙잡지도 않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사랑은 다 주었고 선택은 그들의 몫이었다는 것을. 정호는 며칠을 거리에서 지냈다. 처음 하루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다. 밤새 편의점 불빛 아래서 시간을 보내고 아침이 오면 공원 벤치에서 잠깐 눈을 붙였다. 두 번째 날부터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졌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이게 되었고 휴대폰 화면을 켜는 것조차 두려워졌다. 연락할 사람이 없었다. 정은의 번호는 이미 차단되어 있었고 회사 동료들은 모두 바빴다. 친구라고 부를 수 있었던 사람들마저도 막상 떠올리니 그리 가깝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를 떠올렸다. 엄마라면. 그러나 그 생각은 곧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되어 돌아왔다.
돌아갈 집도 돌아갈 자격도 없었다. 비가 내리던 날 그는 지하도에서 밤을 보냈다. 물이 새는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중얼거렸다. 난 왜 이렇게 됐을까? 대답은 없었다. 그러나 머릿속에는 분명한 장면이 떠올랐다. 요양병원 이야기, 위임장, 집 이야기. 자신이 입을 다물고 있었던 순간들. 그 침묵들이 쌓여 지금을 만들었다. 그 무렵 정은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깔끔한 원룸, 새 가구, 새로운 사람들. 그녀는 빠르게 적응했다. 누군가가 정호 이야기를 꺼내면 짧게 말했다. 인연이 아니었어요. 그 말에는 후회도 미련도 없었다. 오히려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정은은 자신이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현실적이었을 뿐이었다. 다만 가끔 밤이 깊어지면 정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끝난 일이야. 그녀는 앞으로만 보았다. 그리고 그녀. 실버타운에서의 삶은 예상보다 바빴다. 요가 수업, 독서 모임, 건강검진. 하루가 빠르게 흘러갔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을 어머니로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이 좋았다. 이름으로 불렸고 한 사람으로 대접받았다. 어느 날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가족분께서 연락 오신 적은?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혹시 연락을 원하시면? 아니요. 그 대답은 단호했다. 그녀는 저녁 산책을 나갔다. 바다 위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잘 살고 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다. 며칠 뒤 정호는 무료 급식소 앞에 줄을 서 있었다. 그곳에서 따뜻한 국을 받아들고 그는 처음으로 울었다. 조용히 아무도 보지 않게.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모든 것을 내놓았다는 것을. 같은 도시, 다른 공간. 그녀는 침대 옆 스탠드를 끄며 중얼거렸다. 이제는 괜찮다.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정호는 더 이상 시간을 세지 않았다. 며칠이 흘렀는지, 몇 번의 밤을 길 위에서 보냈는지조차 흐릿해졌다. 다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새벽녘 공원에서 눈을 떴다. 벤치 아래로 밤새 떨어진 낙엽이 모여 있었고 손등은 차가웠다. 몸을 일으키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동작이었다. 그때 옆 벤치에 앉아있던 노숙자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처음이지? 정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표정이 그래. 아직도 어제랑 오늘이 다른 줄 아는 얼굴.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다. 정호는 고개를 숙였다. 맞았다. 그는 아직도 이 상황이 임시라고 믿고 있었다. 잠깐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뿐이라고. 일할 생각 있으면 말해. 노숙자는 종이컵을 접으며 말했다. 아침에 공사장 인력사무소 열려. 정호는 그 말을 붙잡았다. 그것이 자존심이든 생존이든 상관없었다. 붙잡지 않으면 더 아래로 떨어질 것 같았다. 그날 그는 인력사무소 문을 열었다. 신분증을 내밀며 이름을 적는 손이 떨렸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그저 오늘 일할 수 있는지만 확인했다. 삽을 들고 땀을 흘리며 그는 생각했다. 이게 벌이다. 아니, 이게 시작일지도 모른다. 몸은 힘들었지만 머리는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땀이 흐를수록 변명들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정은은 정호의 소식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이혼 절차는 빠르게 마무리되었다. 서류 한 장, 도장 하나.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정호의 이름을 적으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난 충분히 기다렸어. 도장을 찍는 순간 그녀는 묘하게 가벼워졌다. 슬픔도 죄책감도 아니었다. 단지 정리되었다는 느낌. 정은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안정적인 직장, 현실적인 대화, 감정 소모 없는 관계. 그녀는 그것이 성숙이라고 믿었다. 가끔 거울을 볼 때면 스스로에게 물었다. 난 잘한 걸까? 그리고 늘 같은 답을 내렸다. 그래. 세상은 선택한 사람 편이야. 그녀는 실버타운에서 편지를 한 통 받았다. 발신인은 정호였다. 봉투는 얇았고 글씨는 삐뚤었다. 그녀는 한참을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열었다. 엄마, 이 편지를 쓸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살아있으니 쓰는 것뿐이에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압니다. 편지는 길지 않았다. 변명도 없었고 요구도 없었다. 그녀는 끝까지 읽고 종이를 접었다. 답장은 쓰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오래 잠들지 못했다. 정호가 어릴 적 잠들기 전 손을 꼭 잡고 놓지 않던 기억이 떠올랐다. 엄마, 나 버리지 마. 그때의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었다. 절대. 그 약속은 지켜졌다. 다만 방식이 달랐을 뿐이었다. 정호의 하루는 단순해졌다. 새벽에 일어나 인력사무소로 향하고 일이 있으면 일하고 없으면 기다렸다. 기다림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몸이 힘들수록 머릿속은 조용해졌다. 어느 날 함께 일하던 사람이 물었다. 형씨, 원래 이런 일 하던 사람 같진 않은데.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원래는 다른 삶이 있었죠. 다들 그래. 그 말은 위로도 조언도 아니었다. 그러나 정호에게는 충분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미화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었다. 저녁 무렵 그는 작은 원룸을 구했다. 보증금은 일당을 모아 마련했고 월세는 빠듯했지만 거리보다는 나았다. 방은 좁았고 창은 작았지만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쉬어졌다. 그는 방 한가운데 앉아 생각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대답은 여전히 없었지만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변화였다. 그녀는 실버타운에서 작은 강연을 부탁받았다. 주제는 노년의 선택. 제가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녀는 단상에 서서 말했다. 다만 선택을 미루지 않았을 뿐이에요. 청중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 말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 문장은 분명히 했다. 자식이라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내 삶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쳤다. 그리고 이내 많은 박수가 이어졌다. 그날 밤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입양 서류가 있었다. 오래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서류였다. 정호의 이름이 적힌 칸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나는 모든 걸 알고도 선택했다. 사랑도, 신뢰도, 그리고 떠남도. 정은은 정호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공사장에서 일한다는 이야기, 작은 방을 구했다는 이야기. 친구는 가볍게 말했다. 그래도 살긴 사네. 정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다.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쓰렸다. 동정도 미련도 아닌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연락하지 않았다. 정은은 이미 알고 있었다. 연락하는 순간 자신이 쌓아 올린 논리가 흔들릴 것을. 며칠 뒤
그녀는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다. 의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연세에 비해 건강하십니다. 다만 스트레스는 관리하셔야 해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미 많이 내려놓았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정호에게서 온 두 번째 편지를 받았다. 이번에는 조금 길었다. 엄마, 지금은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예전보다 덜 부끄럽습니다. 용서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변하고 있다는 것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편지를 다 읽은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파도 소리는 들렸다. 그녀는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짧게 중얼거렸다. 그래, 사라는 있구나. 그것으로 충분했다. 정호는 비 오는 날 공사 현장을 떠나 작은 카페에 앉았다. 손에는 아직 삽질로 묻은 흙이 남아 있었다.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의 사람들은 각자 바쁘게 움직였고 자신도 그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점점 몸에 스며들었다. 그는 편지를 꺼냈다. 어머니에게 보냈던 마지막 편지였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다. 편지를 다시 읽으며 그는 중얼거렸다. 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고 비를 맞은 작은 아이가 뛰어들어왔다. 정호는 잠시 그 아이를 바라보다가 웃었다. 삶은 아무리 무너져도 계속 흐른다는 것을 이제야 체감했다. 한편 그녀는 실버타운의 바다 전망방에 앉아 있었다. 해질녘 노을이 방 안을 붉게 물들였다. 커피를 홀짝이며 지난 몇 달을 떠올렸다. 정호, 정은, 집, 모든 것들. 그녀는 창밖으로 파도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속으로 말했다. 모든 것은 끝났고 이제 나만 남았다. 그 말에는 슬픔도 후회도 없었다. 단지 평온함만 있었다. 스스로를 위해 선택했고 그 선택이 지켜졌다는 사실이 마음을 가볍게 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정호가 남긴 두 편지를 꺼냈다.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접어 다시 넣었다. 답장은 쓰지 않았다. 필요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테라스로 나가 파도 소리를 들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오래도록 숨을 들이켰다. 이제는 정말 괜찮다. 그 순간 문득 웃음이 터져나왔다.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녀의 웃음이었다. 이젠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내 이름은 김금자이다. 정호는 여전히 먼 길을 걷고 있지만 그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녀는 삶의 중심에 다시 섰고 모든 갈등과 혼돈은 과거로 남았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다음엔 더 재밌고 감동적인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